2023년 3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핵심 기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합격률은 27%였습니다. 1회 시험보다는 어렵게, 2회 시험보다는 쉽게 출제되었는데요. 작년 합격률도 함께 분석해 보았을 때 앞으로의 시험은 20%에서 30%대의 난이도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이번 시험의 기출문제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퍼스트 홈페이지에서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시험에 대한 가답안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실제 시험에 출제된 답안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기시험은 총 20문항이 출제되고 한 문제당 5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문제입니다. 키워드는 메일 원격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이나 메시지에 접속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컴퓨터, 휴대폰 등 모든 장치가 이 서버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항상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인터넷 메시지 접근 프로토콜입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에서 메인을 수신하는 프로토콜은 크게 IMAP과 POP3가 있습니다. 이 두 프로토콜의 차이점은 먼저 POP3는 메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 메일을 기기에 다운로드해서 그 메일을 받아옵니다. 따라서 서버의 메일을 다운로드하면 이 서버에서는 메일이 삭제되고요. 그리고 기기에 저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IMAP은 이 서버에 저장된 메일을 불러와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기에서 이 메일을 확인하더라도 메일 서버에는 계속 메일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컴퓨터, 휴대폰 등 모든 기기에서 같은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컴퓨터에서 메일을 수정하면 서버에서 동기화됨으로 휴대폰에서도 수정된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 네트워크 프로토콜 관련 정의는 수강학습 자료실의 용어집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하루 이틀 전에는 해당 파일을 확인하셔서 프로토콜의 정의와 포트 번호를 단기로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시언어 코드의 실행 결과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코드 보겠습니다. 변수 num에 15를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 num의 값을 for5 형식으로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for5는 actor, 팔진수의 약어입니다. 즉 변수 num의 값 15를 팔진수 형식으로 출력하라라는 코드이기 때문에 10진수 15를 팔진수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15를 팔진수이기 때문에 8로 나누어 주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7이 됩니다. 몫이 1이면 더 이상 8로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이 방향으로 값을 읽어주면 팔진수 17로 변환이 완료된 겁니다. 따라서 num의 값 15를 팔진수 형식으로 출력한 그 결과는 17이 됩니다. 다음은 윈도우 단축키 문제입니다. 화면 잠금을 수행하는 단축키는 윈도우 키와 L키입니다. 화면 잠금, 락 또는 로그 오프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윈도우 단축키 문제가 한 문제 더 출제되었습니다. 이번엔 캡처 도구 모음을 불러오는 기능은 윈도우 키와 Shift 그리고 S키입니다. 캡처는 화면을, 스크린을 캡처하는 스크린샷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Shift S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OSI 7계층 문제입니다. OSI 계층별 특징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번 시험에는 경로를 선택하는 기능과 패킷을 전달하는 계층, 주요 프로토콜에는 ARP, IP가 있는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키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후보키 중에서 특별히 선정된 키이고 중복이 불가능하고 넣을 값이 불가능한 키는 기본 키입니다. 후보키는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키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와 학번과 같이 튜플을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을 후보키로 정하면 이들 중 특별히 선정하여 기본 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키마 문제입니다. 자료가 실제 저장되는 방법 그리고 물리적 키워드는 내부 스키마가 정답입니다. 시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프린트빈 함수가 있고 그리고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인 함수부터 코드를 실행하면 프린트빈 함수를 호출하면서 전달하는 값은 11입니다. 따라서 프린트빈 함수를 호출하고 매개 변수 n에 11을 저장하겠습니다. 즉 프린트빈 11 함수를 실행하면 매개 변수 n은 11이고요.
다음은 if문입니다. n이 1보다 큰가요? 라는 조건에 만족하죠. 따라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프린트 빈 함수를 호출하는, 즉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재귀 함수 구조입니다. 그럼 전달하는 값은 n값 11을 2로 나눈 그 몫은 5죠. 따라서 프린트 빈 5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 n에 5가 저장되고 if문을 그대로 실행하면 5가 1보다 큰가요? 라는 조건에 만족하죠. 따라서 if문의 문장이 프린트 빈 함수를 호출하면 현재 매개 변수 n은 5고요. 2로 나눈 몫은 2가 됩니다. 따라서 프린트 빈 2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럼 프린트 빈 2를 호출하면 if문 n이 1보다 큰가요에 참이죠. 따라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현재 n값 2를 2로 나눈 몫은 1이죠. 따라서 프린트 빈 1이 실행됩니다. 그럼 프린트 빈 1을 실행하면 매개 변수 n에 1이 저장되고요. 그럼 if문의 조건식 n값 1이 1보다 큰가요? 라는 조건에 이제 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 문장을 실행하면 출력 함수입니다. 출력하는 값은 현재 n값 1을 2로 나눈 그 나머지 값을 출력하는데요. 1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은 1이죠. 따라서 먼저 1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프린트 빈 1 함수를 모두 실행하고 종료되었습니다. 함수가 종료되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게 되죠. 따라서 이 함수를 호출한 곳인 이 프린트 빈 2 함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함수에서 남은 문장인 다음 문장 출력 함수를 실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n값은 이 함수에서는 2죠. 2를 2로 나눈 그 나머지 값 0이 그 다음으로 출력되는 겁니다. 이렇게 프린트 빈 이 함수도 모두 실행하였습니다.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면 매개 변수가 5인 함수입니다. 결국 이까지 문장을 실행한 거고요. 그럼 남은 문장을 실행하는 거죠. 현재 n값은 5가 됩니다. 그럼 5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은 1이죠. 따라서 다음 출력 결과는 1입니다. 이렇게 이 함수도 모두 실행하였으면 이 함수를 호출한 곳인 매개 변수가 11인 함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문장이 실행된 거예요. 따라서 그 남은 문장을 실행하면 현재 n값 11을 2로 나눈 그 나머지 값 1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프린트 빈 11 함수도 모두 실행하였습니다. 똑같이 이 함수를 호출한 곳인 메인 함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까지 코드를 모두 실행한 거니까 다음 코드가 없죠. 따라서 이렇게 메인 함수도 종료됩니다. 결국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1011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이 코드를 해석하면 10진수 11을 2진수로 변환하는 코드입니다. 함수 이름에서 b는 바이너리의 약어로 2진수를 출력한다라는 힌트가 있었지만 이 함수 이름을 꼭 확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디버깅표를 작성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재귀함수 구조는 언제든지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 재귀함수의 흐름을 반드시 파악해 주세요. 다음 자바 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문자열 str에 이런 문자열을 저장하였습니다. 헬로우하고 특수 문자가 있고 월드하고 특수 문자를 가지죠. 그리고 다음은 문자열 레스를 선언하고 이 replace all 메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replace all 메소드란 대상 문자열에서 정규식에 일치하는 문자열들을 모두 변환할 값으로 대체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럼 정규식부터 확인하면 이 문자 클래스 안에 문자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숫자 0에서 9까지 그리고 소문자, 대문자, 자음, 모음, 그리고 한글, 가에서 힛, 그리고 쉼표, 마침표까지 있습니다. 이 문자 범위를 제외한 문자열을 별 기호로 변환하라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문자 클래스 안에 있는 이 꺽쇠 기호는 부정, 낫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꺽쇠 이하의 이 범위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문자열이 변환할 문자열입니다. 어떤 값으로 변환하냐면 이 별로 변환하는데요. 쉽게 말해 숫자, 영문자, 한글, 쉼표, 마침표를 제외하고 모두 이 별로 변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대상 문자열 str를 한 번 더 볼게요. 현재 헬로우는 소문자에 들어가죠. 따라서 이 소문자를 제외하고
별로 변환해야 하니까 이 소문자는 변환할 값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 느낌표를 만났습니다. 느낌표는 숫자, 영어, 한글, 쉼표, 마침표가 아니죠. 이 제외하는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변환할 값으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골뱅이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에서 제외되니까 별로 변환하고요. 샵 기호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에서 제외되니까 별 기호로 변환해 줍니다. 그리고 소문자 W를 만났습니다. 소문자 W는 이 범위에 포함되니까 별로 변환하지 않고요. 그리고 ORLD도 마찬가지로 모두 소문자니까 변환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문자는 달러 기호입니다. 이 달러 기호도 이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변환할 값인 별로 변환하고요. 그 다음 %도 이 범위에서 제외되니까 별로 변환해 줍니다. 이렇게 변환된 문자열이 RES에 저장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문자열 RES를 출력하라는 코드죠. 따라서 hello 별별별, 월드 별별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그럼 정규식에서 이 부정, not을 제외하면 어떤 결과가 출력되는지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에 출제된 정규식은 이 범위를 제외한 문자열을 별로 변환해라 라는 코드였습니다. 따라서 숫자와 영문자, 그리고 한글, 쉼표, 그리고 마침표를 제외한 문자를 변환하면 이 특수문자 5개가 별로 치환되는 결과가 나왔죠. 확인해 볼게요. 보면 영문자는 변환하지 않고 특수문자는 별로 변환했고, 영문자는 변환하지 않고 특수문자는 변환되어서 출력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정, not을 의미하는 기호를 삭제하면 어떻게 출력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not을 삭제하면 결국 이 문자 클래스 내의 값을 별로 치환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숫자, 소문자, 대문자, 그리고 자음, 모음, 한글, 쉼표, 마침표까지 이 모든 문자열을 별로 치환해라가 되기 때문에 hello, 소문자죠. 이 범위에 포함이 되니까 별로 치환됩니다. 따라서 소문자를 모두 별로 치환해 주고요. 그 다음 느낌표를 만납니다. 느낌표는 이 범위에 없죠. 이 범위의 값만 별로 치환되기 때문에 느낌표는 그대로 출력이 될 거고, 골뱅이도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샵도 그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W를 만나면 W는 소문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범위의 값을 별로 치환하라라는 거니까 W 별로 치환될 거고요. ORLD까지 모두 소문자니까 치환될 겁니다. 그 다음 달러 표시를 만나면 이 범위에 없으니까 그대로 변환되지 않고요. %도 변환되지 않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결과가 결국 문자열 less에 저장되면서 그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 결과가 hello, 소문자는 모두 별로 변경되었고요. 특수문자는 그대로, 그리고 월드, 소문자도 별로 변경되었고 특수문자는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꺽쇠 문자는 이 범위의 값을 제외한 문자를 모두 치환하던가, 꺽쇠가 없으면 이 범위의 값을 모두 별로 치환하던가라는 의미가 됩니다. SQL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가계부 테이블에서 용돈의 평균을 구하는 SQL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가계부 테이블에서 용돈 속성의 평균, 에버리지를 의미하는 AVG가 정답입니다. 즉, 가계부 테이블에서 용돈 속성의 평균을 구하고 그 속성의 별칭은 용돈으로 해라입니다. 결국 출력 결과는 속성명, 속성 별칭이 용돈이니까 용돈의 평균값이 출력되는 거겠죠. 그리고 SQL문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AVG, AVG 등 철자가 맞으면 모두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용어 문제인데 조금은 낯선 용어가 출제되었습니다. 함수 종속에서 일대다 대응 관계를 의미하고 이중 화살표의 표기법을 가지는 이는 다치 종속인데요. 다치 종속의 예로는 한 개의 과목을 수강할 때 여러 개의 교재를 사용하는 관계입니다. 즉, 일대다 대응 관계이고 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과목, 이중 화살표, 교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제되는 스플릿 함수가 포함된 자바 언어 코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문제풀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코드 보겠습니다. 문자열 str에 이렇게 값을 저장하였습니다. 1, 2, 3, 4, 5, 6, 7, 8, 9 사이에 콤마 기호를 섞어서 문자열을 저장하였고요. 다음 코드는 문자 배열 splt를 선언하였습니다. 이 문자 배열에 저장하는 값은 스플릿 메소드의 그 반환값인데요. 스플릿 메소드는 이 문자열 str을 이 콤마 구분자를 기준으로 분할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세히 볼게요. 스플릿은 나누다라는 영단어입니다. 이 구분자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분할하여 배열로 반환하는 메소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드에서 대상 문자열은 str이었고요. 문자열 str에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자는 콤마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자열에서 구분자, 콤마를 만나면 분할해서 배열의 요소로 저장하면 됩니다. 그럼 str 문자열의 첫 번째는 1입니다. 그 다음 콤마, 구분자를 만났습니다. 그럼 이 콤마를 기준으로 일단 분할합니다. 그럼 분할된 그 앞의 값은 배열의 요소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의 값을 봅니다. 2가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콤마입니다. 구분자를 만났으니 구분자를 기준으로 분할해주죠. 따라서 그 구분자 앞까지의 값을, 즉 2를 그 다음에 배열의 요소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값은 3이고 또 구분자를 만났죠. 따라서 구분자 앞까지 3을 배열의 요소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 4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콤마가 있으니 구분자를 기준으로 또 분할하면 그 앞의 값을 4를 배열의 요소로 저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뒤의 값이 이제 한 번 더 구분자, 콤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아무런 값이 없는 빈 값이죠. 즉 비어있는 값으로 배열의 요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단 콤마를 만나면 분할한 후 배열에 저장이 되니까 그냥 비어있는 값으로 배열의 공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콤마죠. 이 콤마 사이에는 또 값이 없는 비어있는 값이니까 빈 값을 배열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은 5네요. 그리고 콤마를 만났으니 이 콤마 앞의 값을 배열에 저장해 줍니다. 그럼 콤마를 기준으로 분할하고 콤마 앞의 값을 배열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 6 콤마니까 6을 배열로 저장하고 7 콤마니까 또 7을 배열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또 콤마를 바로 만났죠. 그리고 이 사이에는 아무런 값이 없는 빈 값입니다. 하지만 콤마를 만났으면 일단 분할을 해야 하므로 이 콤마 사이에 있는 비어있는 값은 그대로 배열로 빈 값으로 저장됩니다. 그 다음은 8이고요. 그리고 콤마가 있으니 이 8을 배열로 저장하고 마지막 문자는 9입니다. 따라서 9를 마지막 배열로 저장해주면 됩니다. 결국 이 스플릿 메소드를 실행하면 이런 배열이 반환값이 되고 이 배열을 splt에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플릿 메소드는 여러 개의 구분자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구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화 기호를 이용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쉼표, 골뱅이, 느낌표를 구분자로 가지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오화 기호를 사용해서 구분자를 정해주면 됩니다. 결국 이 스플릿 함수에 의해 배열 splt에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포문입니다. 디버깅표와 함께 보면 i는 0부터 splt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포문을 실행합니다. 배열의 길이, 크기를 의미하죠. 현재 이 배열의 길이는 12이기 때문에 splt랭스는 12의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i는 12보다 작을 때까지 이 포문을 실행합니다. i가 0일 때 포문의 조건에 참이니까 문장을 실행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출력 함수입니다. splт0의 값을 출력하라죠. 현재 splt0의 값은 1이니까 1을 출력하고요. 다음 코드는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식을 보면 i 0 플러스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가요? 입니다. 즉 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조건의 거짓이죠.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1이 되고 포문의 조건식에 만족하니까 문장을 한 번 더 실행할게요. 배열의 값을 출력합니다. splт1의 값을 출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if문입니다. 1 더하기 1,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 아니죠. 따라서 선두로 가서 i 값을 한 번 더 1 증가할게요. i는 2가 되고 포문의 조건식에 여전히 만족합니다. 그런 문장을 실행하면 일단 배열의 값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 if문을 보면 2 더하기 1, 3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가요를 묻죠. 3입니다. 따라서 이 if문의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if문의 문장은 계행인데요. 따라서 이렇게 1, 2, 3을 출력하고 계행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다음 출력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3이 되고 조건의 참이니까 문장을 실행하면 먼저 배열의 값을 출력하면 인덱스 3의 값을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if문을 보면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 아니니까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이제 I는 4가 되고 조건에 만족하니까 먼저 배열의 값을 출력을 하는데 인덱스 4의 값은 현재 비어있는 값이죠. 따라서 이 빈 값을 그대로 출력하게 됩니다. 즉 출력 결과는 아무것도 없이 다음 if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4 더하기 1,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 아니니까 바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고요. I는 5가 되고 조건식에 만족합니다. 그럼 배열의 값을 출력하는데 인덱스 5의 값도 비어있는 값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값도 일단 출력하지 않고요. 그 다음 if문을 보면 6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가요를 묻죠. 참입니다. 따라서 if문의 문장인 계행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까지는 4를 출력하고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았고 그 다음 계행된 겁니다. 다음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6이 되고요. 조건에 만족하니까 먼저 인덱스 6의 값 5를 출력을 하고 다음 if문을 보면 거짓입니다.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7이 되고 포문의 조건에 만족하니 문장을 실행하면 인덱스 7의 값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 if문을 보면 거짓입니다.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고요. 조건에 만족하니까 문장을 실행할게요. 먼저 배열의 값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 if문을 보면 이제 8 더하기 1은 9죠. 9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은 0이 맞습니다. 따라서 if문의 조건의 참이니까 이 계행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까지를 보면 5, 6, 7을 출력하고 한 번 더 계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출력은 이 줄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9가 되고요. 조건에 만족하니까 문장을 실행하면 먼저 인덱스 9의 값을 출력합니다. 현재 빈 값이죠. 비어있는 값이니까 그대로 빈 값을 출력을 하고 출력되는 값은 아무것도 없을 거고요. 그 다음 if문을 보면 거짓입니다. 따라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고 조건에 만족하니까 배열의 값을 먼저 출력하면 8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 if문을 보면 거짓입니다. 다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11이 되고요. 조건에 만족하니까 배열의 값을 출력합니다. 인덱스 11의 값은 9죠. 따라서 9를 출력하고 if문을 실행하면 11 더하기 1, 12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 맞습니다. 참이기 때문에 if문의 문장인 계행을 실행하는 거죠. 결국 이까지의 또 출력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출력은 비어있는 값이니까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어서 8을 출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9를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계행합니다. 그럼 선두로 가서 한 번 더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12가 되고요. I가 12일 때는 이 포문의 조건식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포문이 종료되는 겁니다. 포문을 모두 실행하면 결국 남은 코드도 없으니까 코드도 이렇게 종료됩니다. 결국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1, 2, 3 계행, 4 계행, 5, 6, 7 계행, 8, 9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열 인덱스 4, 5, 9에 저장된 값은 비어있는 값, 빈 값이기 때문에 공백, 띄어쓰기로 출력되지 않고 아무런 값도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스플릿 함수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이 출력 결과를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희쌤! 자바 언어 코드의 실행 결과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또 새로운 함수가 나왔는데요. 먼저 코드를 보면 문자열 str1에는 헬로 월드 느낌표를 저장하였고 문자열 str2에는 헬로 월드 느낌표를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if문입니다. 조건식을 보면 equal 메소드입니다. 먼저 equal 메소드는 문자열 str1의 값과 문자열 str2의 값을 비교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현재 str1에 저장된 이 값과 str2에 저장된 이 값이 같은가요를 묻는데요. 중요한 점은 equal 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값을 비교합니다. 현재 이 두 문자열은 대소문자까지 똑같지는 않죠. 즉,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비교하면 서로 다른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equal 메소드의 결과값이 false, 거짓이 되고요.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이 else if문의 조건식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equal ignore case 함수입니다. 여기서 ignore은
무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영단어입니다. 그리고 case는 대소문자를 의미하는데, 즉 해석하면 대소문자를 무시하고 같은지를 비교하라라는 겁니다. 즉 str1의 값과 str2의 값을 대소문자를 무시하고 같은지를 보면 서로 헬로 월드 느낌표까지 같죠. 대소문자를 무시하면 똑같은 문자열이 됩니다. 따라서 이 else if문의 조건식이 참이 되는 거죠. 그럼 else if문의 문장을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하는 문장은 문자열 str1의 값을 to lowercase를 적용해서 출력하면 되는데, lowercase는 소문자이기 때문에 이 값을 모두 소문자로 변환하면 hello world 느낌표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값을 출력하면 이 코드의 실행 결과가 이렇게 출력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코드를 실행하고 이 코드가 종료됩니다. 이번 시험에 출제된 자바 언어의 함수를 직역하면 str1과 str2가 같은 가요를 먼저 묻고요. 이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두 값은 다릅니다. 따라서 다음 코드를 보면 str1과 str2가 대소문자를 무시해서 같은 가요를 묻습니다. 대소문자를 무시하면 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else if문의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서 str1을 소문자로 모두 변환해서 출력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if문이 참이었다면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는 str1을 to uppercase 대문자로 모두 변환해서 출력하라가 됩니다. SQL문의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성적 테이블에서 점수가 90점 이상, 95점 이하인 컴퓨터공학과 학생을 검색하는 SQL문의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그럼 SQL문을 보면 성적 테이블에서 이 조건은 점수가 90점 이상, 95점 이하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뭐뭐 사이에 라는 의미를 가지는 between and 문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점수 속성이 90점 이상, 95점 이하인 그리고 and 학과가 컴퓨터 공학과인 튜플의 모든 속성을 검색하는 SQL문이 완성됩니다. 정리하면 성적 테이블에서 점수가 90점 이상, 95점 이하인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의 튜플을 검색하는 SQL문입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 문제입니다. 문자로 구성된 도메인 네임과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은 DNS죠. 그리고 다음은 테스트 관련 용어인데,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이고요. 그 종류에는 동치분할 검사, 경계값 분석 등이 있는 테스트는 블랙박스 테스트입니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입력을 넣고 원하는 값이 잘 출력되는지 그 기능을 테스트합니다. 화이트박스는 입력을 넣으면 이 소프트웨어 구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조가 보이지 않게 기능만을 테스트하면 블랙박스,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조가 보이는 테스트는 화이트박스 테스트입니다. 다음은 SQL문 문제인데, 처음으로 SQL문의 조건식 문법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문법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지문을 보면 멤버 테이블에서 에이즈 밴드 값이 20 또는 30이면 2030, 40 또는 50이면 4050, 그 나머지는 other의 값을 가지는 SQL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SQL문을 한번 보면 먼저 멤버 테이블에서 검색하는 속성은 MEN, NO 속성과 그 이하의 속성인데요. 여기서 as는 별칭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나머지 문법을 보면 when, 뭐뭐 할 때로 직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는 다중값을 의미하죠. 따라서 age 밴드의 속성의 값이 20 또는 30일 때, 그렇다면 2030을, 다음 경우에는 뭐뭐 할 때 age의 밴드 값이 40 또는 50일 때는, 그렇다면 4050을, 그럼 else 그 외의 경우에는 other의 값을, 그리고 and 끝입니다. 그럼 이 조건의 경우에 맞게 2030, 4050, other를 출력하는 문법은 경우를 의미하는 case가 정답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먼저 select문의 기본 구조부터 파악해보면, 기본적으로 select 속성, 그리고 from 테이블명으로 작성해 주어야 하고, 조건이 없으면 이 웨어절을 생략해 주어도 됩니다. 그리고 출력하는 속성에 별칭을 지정하려면 as 문법을 사용하는 거죠. 주어진 SQL문을 보면 select 출력하는 속성 1, 그 다음 출력하는 속성 2, 이 속성의 별칭은 new 컬럼이고요. 그리고 from 테이블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출력하는 속성을 보면 case, when, then, else, and 문법입니다. 이 문법의 흐름을 보면 case, when이랑 첫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이 조건의 값이 참이면 이 값 1을 출력을 하고요.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이면 다음 when의 조건을 봅니다. 조건 2가 또 참이면 값 2를 출력을 하고요. 만약 이 조건 2가 거짓이면 else 문을 보게 되는 거죠. 즉, when의 조건에 따라 값을 출력하고 모든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else의 값을 출력하는 조건문입니다. 그럼 SQL문을 다시 보면 case when 다음에 조건 1이 나오죠. 조건 1은 age band 속성 값이 20 또는 30인 경우에는 2030을 출력하고 만약 이 조건이 거짓이면 다음 조건을 보는 거죠. age band 값이 40 또는 50이면 값 2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건 2가 또 거짓이면 이 else문의 값인 other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 end를 작성해 주는 겁니다. 이 출력 결과의 속성명은 new column이다가 됩니다. 그럼 실행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멤버 테이블에서 age band의 값에 따라 출력을 하는데 첫 번째 10이면 2030도 아니고 4050도 아니니까 그 외의 값 other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튜플은 20이죠. 20은 조건 1에 속하기 때문에 2030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 튜플은 30이니까 똑같이 2030을 출력하고 그 다음 튜플은 40입니다. 40은 조건 1은 거짓. 그럼 조건 2를 봤을 때 조건 2에는 참이죠. 따라서 4050을 출력하고 이렇게 끝까지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이 출력되는 속성명은 as 문법을 이용해서 별칭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new column으로 출력됩니다. 만약에 as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case부터 end까지가 이 속성명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속성명이 너무 길어서 일반적으로 as 문법과 함께 사용합니다. 다음은 필기실기 모두 자주 출제되는 용어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더욱 빠르게 조회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저장 공간을 가지는 이것은 인덱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고객 테이블에서 이름을 인덱스로 지정을 하면 이름 순으로 저장된 독립적인 인덱스 저장 공간을 가집니다. 만약에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고객 테이블에서 김철수라고 검색을 하면 세 번째로 찾을 수 있지만 인덱스를 지정하고 그 고객 테이블에서 김철수라고 검색하면 이 인덱스 테이블을 이용해서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검색하는 속성은 이렇게 인덱스를 지정해서 검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유닉스의 구성 요소 중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명령 해석기는 쉘입니다. 새롭게 출제된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가 포함된 C 언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문제풀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코드 보겠습니다. del, bl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가 있으니 메인 함수부터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문자 배열 A를 선언하고 그 값을 저장하였죠. A 띄우고 B 띄우고 C 띄우고 D, E, F 느낌표까지 저장하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자열의 끝에는 그 끝을 의미하는 널 문자가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코드는 del, bl 함수를 호출하고 이 배열 A를 전달하죠. 그럼 함수를 호출하고 매개 변수 A에 이 배열 A를 전달하게 되면 이 함수 배열 A에도 이 값이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실행하면 변수 len 을 선언하고 그 값을 저장하죠. 저장하는 값은 strlen 함수를 호출한 후 그 반환값입니다. strlen 함수는 string length 즉 문자열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현재 배열 A에 저장된 문자열의 길이는 문자열의 끝인 너를 만나기 전까지의 길이로 총 14가 됩니다. 따라서 배열 A에 저장된 문자열의 길이는 14가 되는 거죠. C 언어에서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 이렇게 문자 배열을 이용하니까 이 문자 배열에 저장된 문자열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strlen이라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이 함수는 스트링 헤더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샵 include를 사용해서 스트링 헤더 파일을 먼저 포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len에 14를 저장한 후 다음 코드를 보면 문자 포인터 b를 선언하였고요. 새로운 문법이 보입니다.
먼저 코드를 해석하면 이 포인터 변수 b에다가 값을 저장하는데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사용합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메모리 할당이라는 뜻을 가져서 malloc, malloc, malloc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id를 만들 때 id의 최대 길이를 10자로 정해 놓으면 캐릭터 10으로 선언하고 10자 내의 id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5자로 id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크기는 10이기 때문에 값이 없는 5자의 공간이 메모리 빈 공간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메모리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저장된 ID 길이만큼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D가 5자라면 이 5개의 공간만큼만 메모리를 할당받게 되고요. 만약에 ID가 10자라면 10개의 공간을 할당받게 되는 거죠. 그 문법을 살펴보면 메모리 얼로케이션에는 할당한 메모리의 크기를 정해줍니다. 사이즈 오브 캐릭터는 이 캐릭터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의미하죠. 따라서 C 언어에서 캐릭터 데이터 타입은 1바이트가 되고요. 곱하기 그 다음은 변수 렌의 값입니다. 여기서 렌은 앞에서 계산한 문자열의 길이인 14입니다. 즉 할당할 메모리의 크기는 14개의 문자를 저장할 크기만큼 할당되는 겁니다. 즉 원하는 크기만큼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아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공간이 할당되면 할당한 메모리 블록의 시작 주소를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메모리 공간의 시작 주소가 20번지라고 가정하면 이 20번지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작성해야 할 문법은 이 메모리 공간에 어떤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형 변환 문법을 사용해서 이 하나의 공간에 어떤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건지를 정합니다. 현재 캐릭터형, 문자형을 정하였죠. 따라서 문자 하나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메모리를 할당한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메모리의 얼로케이션 함수를 사용해서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습니다. 현재 변수 len의 크기가 14이기 때문에 1바이트를 곱해서 총 14바이트의 공간을 할당받습니다. 이렇게 할당받은 공간이 생성되면 이 공간에는 캐릭터형, 문자형이 들어갈 거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할당받은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반환하기 때문에 그 포인터를 사용해서 그 주소를 변수 b에다가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즉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메모리 공간을 필요한 만큼 할당받을 수 있는 함수이고, 메모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 공간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free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공간 할당을 해제시켜주는 코드를 실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tdlib 헤더 파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문자열 포인터 b는 현재 이 공간을 할당받았고요. 그 다음 변수 i, 변수 k를 선언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문입니다. 자세히 볼게요. 디버깅표와 함께 보면 i는 0부터 len 14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합니다. 즉 현재 i는 0이니까 14보다 작으니 참이죠. 따라서 포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은 ai 값 a0의 값이 공백이 아닌가요를 묻습니다. 현재 배열 a의 0의 값은 a죠. 따라서 a는 공백이 아니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이 if문의 조건에 참이니까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먼저 b의 k값 0에다가 ai 값 a0의 값을 저장합니다. 그럼 a가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이 k는 선 사용 후 증가 코드이기 때문에 현재 k 값을 먼저 사용했고 그 다음 1 증가하는 코드를 실행해주면 k는 0에서 1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포문을 모두 실행했어요.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1이 되죠. 조건식에 만족하므로 이 포문을 보면 현재 ai 값 a1의 값이 공백이 아닌가요를 묻습니다. 현재 a1의 값은 공백이 맞죠? 따라서 이 조건식은 거짓이 됩니다. 그럼 이 포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2가 되죠. 조건에 만족하니 이 포문을 보면 a2의 값이
공백이 아닌가요를 묻습니다. 현재 A2의 값은 B죠. 따라서 B는 공백이 아니니까 조건식에 참이되면서 이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K 값을 먼저 사용하니까 B1에다가 A2의 값 B를 저장합니다. 따라서 B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K 값을 1 증가하면 K는 2가 됩니다. 여기서 포인터 B는 0에서 13까지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배열처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B0과 B1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해서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if문을 모두 실행했으면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죠. I는 3이 됩니다. 포문의 조건식에 만족하므로 if문의 조건식을 보면 A3의 값이 공백이 아닌가요를 묻죠. 현재 A3의 값은 공백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식의 거짓이니까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4가 됩니다. 포문의 조건식에 만족하니까 if문을 보면 A4의 값이 공백이 아닌가요를 묻죠. 현재 A4는 소문자 C입니다. 따라서 공백이 아니니까 참이 되는 거죠.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현재 K 값을 먼저 사용할게요. 그럼 B2에다가 AI 값 C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K 값을 1 증가하면 K는 이제 3이 되는 거죠. 결국 여기까지 디버깅표를 살펴보면 A 값이 공백이 아닐 때는 그 값을 포인터 B에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만약 A 값이 공백일 경우에는 if문의 조건식이 거짓이 되므로 아무런 문장도 실행하지 않는 코드인 거죠. 따라서 공백이 아닌 경우에만 이렇게 if문의 조건식이 참이 되면서 이에다가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백인 경우에는 if문의 조건이 거짓이 되면서 아무런 문장도 실행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i가 14보다 작을 때까지, 즉 13까지 포문을 실행하고 나면 i가 14가 될 때는 포문의 조건식의 거짓이 되면서 포문이 종료됩니다. 결국 포인터 B에는 배열 A에 저장된 문자열에서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게 됩니다. 그럼 포문을 모두 실행했으니 다음 문장은 BK의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널 문자를 저장합니다. 디버깅표를 작성하면 현재 K는 7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B7의 문자열의 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strcpy 코드입니다. 문자열을 복사, 카피하는 코드인데요. 문자열 B의 값을 문자열 A에다가 복사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현재 문자열 B 값은 A, B, C, D, E, F 느낌표죠. 따라서 이것을 배열 A에다가 저장하게 되니까 배열 A는 이렇게 변경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freeB입니다. free는 메모리 할당 해제 코드죠. 즉 동적으로 할당받은 포인터 변수 B의 이 메모리 공간을 해제해라가 되면서 이 메모리 공간은 이제 현재 사용 중인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 가능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를 모두 실행하였고요. 그럼 함수를 호출한 메인 함수로 돌아가서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배열 A의 값을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하라는 코드입니다. 현재 배열 A 값은 문자열의 공백이 모두 제거된 상태로 다시 저장되었죠. 따라서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A, B, C, D, E, F 느낌표가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이번 시험에 처음 출제된 메모리 동적 함수 메모리 allocation은 할당한 메모리의 크기를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열의 길이가 10이었다면 크기가 10인 메모리의 공간을 할당받게 되는 거고 문자열의 길이가 14였다면 크기가 14인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메모리 공간에 문자 값을 저장한다면 캐릭터형을, 만약 정수 값을 저장한다면 인트형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 공간에 저장될 값이 정수 값이었다면 당연히 이 공간에 접근하는 포인트 변수도 인트형으로 선언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서희쌤! 이번 2023년 3회 시험을 분석하면 프로그래밍 코드 문제는 기존 문법과 새로운 문법이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서식 문자열, 함수 호출 등 기본 문법은 실수 없이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이번 시험에 새롭게 출제된 이러한 문법들도 다음 시험부터는 기존 문법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꼭 시험에 출제된 적 있는 문법은 모두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QL문 문제는 이번 시험에는 모두 빈칸 채우기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SQL 문법을
내용을 이해 위주로 학습하셔야만 이 SQL문의 빈칸을 채우실 수 있는데, 그 외의 유형인 출력 결과와 전체 작성 문제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직접 작성하시면서 SQL문을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단답형 용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인터넷 메시지 접근 프로토콜, 도메인 네임 변환 시스템 등 지문에서 답을 최대한 유추하여서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단답형 용어를 학습하시기 위해서 용어집을 활용하셔서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모음 자료와 실전 모의고사, 기출 보건 문제까지 모두 직접 풀어보시면서 실력을 점검해 주세요. 이후 해당 자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학습 내용을 복습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기출풀이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